6개월 뒤에 평가받겠습니다. 돈을 어떻게 버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주도 산업이 뭔지 알고 모르고 자기가 이런 경쟁력을 만드는 거예요. 요거 와이즈 부스터인데요. 아, 네. 요거 위에 뚜껑 여시면은요. 아, 이거 두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은행잎 추출물이나 또 안경 쓰시니까 눈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요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약은 아니고 와이즈 부스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처음 모셨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이 보안 이 영역이 정말 중요한데 네. 우리가 또 너무 간과하고 있지 않나 또 오해하고 있는 것도 많고 네, 저는 교수님한테 좀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요즘에 보고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항상 뭔가 북한이 뭔가 뭔 짓을 하고 있는 거는 같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까? 네네. 특히 코인 시장에서. 네. 그게 어디더라? 더 블록이라는 매체가 보도한 내용 보니까 북한이 세계 3위 비트코인 보유국이라고 하더라고요. 북한이 이제 외화벌이 수단이 이제 점점 차단되니까 그렇죠. 달러가 안 되니까. 네, 어떤 대체제로 삼은 것이 암호화폐입니다. 네. 이 암호화폐라는 게 기본적으로 익명성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도대체 누가 가져갔는지 뭐 이런 걸 추적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북한 해킹 그룹이 이제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 뭐 이런 것들을 탈취하려는 시도를 많이 해왔고 네. 그게 이제 누적되다 보니까 예. 북한이 갖고 있는 뭐 비트코인 암호화폐 어떤 수가 전 세계 3위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에 이어서 세계 3위. 근데 이게 정확히 이게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가져갔는지를 네. 알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확히 몇 개를 가져갔다 네. 뭐 이렇게 밝힐 수는 없지만 굵직굵직한 사건 배후에 북한이 있다 이렇게 특정된 것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제가 또 이 얘기하면 그런 게 어딨어 뭐 인터넷은 흔적을 쉽게 지울 수 있는데 네네네. 그 북한인 줄 어떻게 확신을 해? 네네네. 못 잡으니까 면피하려고 북한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럴 수 있죠. 예, 제가 외부 강연 갈 때마다 그 질문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 네네네. 우리가 보통 해킹의 배후가 누구다 예. 이런 걸 추적할 때 그 활용하는 수단들이 있습니다. 예. 보통 이제 명령을 내리는 컴퓨터. 예. 우리가 그것을 뭐 커맨드 앤 컨트롤 서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해킹 프로그램에 명령을 내리는 그 컴퓨터 위치가 어디냐, 뭐 IP 주소가 뭐냐 이런 걸로 이제 추적하는 경우가 네. 있고요. 예. 또는 이제 해커들이 보내는 메일이라든가 예. 어떻게 나누는 대화 같은 걸 보면 이건 우리가 안 쓰는 단어인데 아하. 아니면 이건 좀 북한 사람들이 쓰는 어떤 단어들이 나오는데 예. 뭐 이런 걸로 추적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네. 아니면 우리가 휴민트라고 그래서 이제 간첩들이죠. 인적 정보. 그렇죠. 인적 정보를 활용해서 그걸 통해서 얻어내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요 소프트웨어 유사도 분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네. 그 사람만의 어떤 화법이 묻어나잖아요. 필체처럼. 그렇죠. 그렇듯이 소프트웨어도 그 사람이 프로그램을 짜는 그런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수사당국은 예. 북한이 사용했던 해킹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대조를 해서 이거는 북한의 해킹 조직이 썼던 그런 어떤 프로그램 작성 패턴과 유사한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배후에 북한이 있다, 러시아가 있다 이렇게 특정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필적이나 화풍처럼 네. 프로그래밍 하던 그런 코딩의 유사성 네. 이런 걸 가지고요. 그러면 북한은 그러면 도대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거 어떤 방식으로 탈취를 해내는 거예요? 인터넷 뱅킹 네.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예. 우리가 인터넷 뱅킹을 해킹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가장 확실한 건 공인 인증서를 해킹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공인 인증서를 해킹하면 내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아무데나 계좌이체 시켜버리면 되잖아요. 예. 비트코인도 사실은 이 인터넷 뱅킹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비트코인의 기술적 원리를 예. 모르시니까 이제 거기까지는 생각이 못 미치시는 건데 실제 우리가 비트코인을 다른 사람한테 보내거나 네. 받을 때도 공인인증서 비스무리한 걸 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의 공인인증서 역할을 하는
그것을 해킹하면 해커의 계좌로 마음대로 비트코인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자체라든지 그 블록체인 자체는 해킹하기 어렵지만 이 오가는 길목만 잘 잡아서 요 루트를 이제 자기 집 앞으로 돌려놓으면 그렇죠. 내가 받을 수 있다 이런 그렇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은행 자체를 바로 해킹할 수도 있지만 예. 이거는 되게 어렵잖아요. 예. 그러면 개인을 해킹해서 공인인증서를 탈취하면 계좌이체 마음대로 할 수 있듯이 블록체인 자체를 해킹하려는 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개인을 해킹해서 그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공인인증서 같은 걸 빼앗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거래소에 있는 지갑이 탈취당했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그렇죠. 그런 건가요? 그게 지갑이 탈취됐다는 얘기가 그 거래소에 있는 공인인증서 같은 걸 뺏어왔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아무 계좌로나 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움을 전송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상대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 왜냐하면 어떤 거래소보다는 예. 개인이 어떤 관리하는 게. 보안이 좀 취약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보통 왜 화이트 해커라고도 하고 네네. 이거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전문가들 뭐 교수님을 비롯해서 이런 걸 이제 시도하면은 그게 할 수 있는 영역입니까? 기술적으로? 그게 엄청난 막 기술적인 뭐 하이엔드 기술이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인터넷 뱅킹을 막 얘기하고 네.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들을 설치하고 있지만 네. 개인의 관리 소홀로 인해서 여전히 뱅킹 사고는 나잖아요. 네. 그런 거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초창기의 거래소들은 사실 보안 수준이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최근에는 그걸 많이 끌어올렸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개인들은 어떤 보안 관리 의식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개인을 노려서 키를 탈취해서 마음대로 어떤 비트코인을 전송하는 그런 식의 공격이 여전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뭐 우리나라 뭐 4대 거래소, 5대 거래소 합니다만은 그 어떤 거래소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해외 거래소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더 취약성이 더 드러나기도 막 그래요? 아무래도 좀 큰 거래소, 우리가 좀 많이 들어본 거래소 이런 데는 네네네. 이제 자금이 풍부하니까 보안 관리하는 인력도 많고 보안 솔루션들도 많이 들어 있거든요. 네네네. 하지만 우리가 좀 잘 못 들어본데 이런 데는 영세하다 보니까 어떤 충분한 인력이라든가 충분한 어떤 제품을 설치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고가 많이 나는 거죠. 그 북한의 해커 조직 이름도 좀 막 이렇게 특정이 돼서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라자루스, 네. 안다리엘 이름은 멋있는데 이게 어떻게 좀 실체가 뚜렷하게 그러면 파악이 되는 겁니까? 일단 많은 분들이 도대체 뭐 이름이 이래 뭐 이렇게 생각들을 일단 많이 하세요. 예. 라자루스는 또 뭐고 김숙희는 뭐고 뭐 이런 것들이요. 맞아요. 김숙희. 일단은 북한의 해킹 조직들 이름은 그걸 분석하는 회사에서 자기 마음대로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 이름 정하듯이. 네네. 이게 뭐 정부가 무슨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름을 딱딱 정해주는 게 아니라 이걸 처음 발견한 회사에서 그냥 자기네들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해킹 조직이라도 예. 이름이 여러 개인 경우가 있습니다. A라는 회사에서는 이렇게 부르고 B라는 회사에서는 이렇게 부르고. 아하, 와이스트리트 발견했으면 우리가 와이스트리트 쿠스 막 이렇게 붙일 수도 있는 거. 별자리 이름. 맞습니다. 아, 별거 아니었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뭐 라자루스라든가 블루노로 뭐 안다리엘 이런 것들은 예. 우리나라 이제 금융 쪽에 보안을 어떤 총괄하는 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게 금융보안원이라는 네, 금융보안원. 조직입니다. 네. 그 금융보안원에서 2017년에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보고서라는 걸 국문과 영문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예. 여기서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요런 분류표를 하나 발표를 했어요. 아하. 그래서 북한의 대표적인 해킹 그룹이 라자루스부터 안다리엘까지 있는데 맡은 역할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어떤 일들을 해왔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언론에서 이거를 받아 쓰는 겁니다. 아, 활동 시기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주로 이제 사고 친 거, 그렇죠. 뭐 빼돌린 거, 요게 조금씩 다르다. 그러니까 보시면 사회 혼란 이런 건 뭐냐면 네. 뭐 예전에 방송국들 전부 다 해킹해서 맞아요. PC가 다 꺼지고 막 이랬던 적 맞아요. 있죠. 맞아요. 예. 그런데 이 방송국을 해킹해서 어떤 금전적 이득을 얻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건 이제 대표적으로 사회 혼란을 야기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뭐 정부가 무능하다 이런 인식을 심어준다거나 아니면 뭐 주가를 요동치게 만든다거나 이런 걸 이제 사회적 혼란을 목적으로 한 해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경제적 이익은 말 그대로 은행 시스템을 해킹한다든가 인터넷 뱅킹을 해킹한다든가 암호화폐를 해킹한다든가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 맨 오른쪽에 있는 뭐 기밀 정보 탈취 이런 것들은 뭐냐면 방산업체 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런 데 들어가서 말 그대로 기밀 자료를 탈취해오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해킹 그룹은 잘 보시면 이렇게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따로따로 활동을 합니다만 네네. 경우에 따라서는 두세 개 해킹 그룹이 동시에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합작전을 피기도 합니다. 근데 추정하기로서는 저런 조직들이 다 북한 내에 있는 건 아니고 해외에서 활동을 북한은 기본적으로 예. 인터넷 환경이 되게 열악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북한에서 어떤 해킹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에서 해킹 실력을 인정받으면 네. 중국이라든가 유럽 지역에서 해외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게 이제 북한 학생들한테는 굉장한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외국 나가서 살수 해외 있다. 생활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물으시는 게 아니 북한은 인터넷도 잘 안 되고 뭐 잘 못 사는데 네네네. 컴퓨터를 어떻게 잘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런데 인도도 네. 굉장히 소프트웨어를 잘하고 IT 강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실제 컴퓨터 같은 걸 배우는 데는 그렇게 큰 돈이 들진 않습니다. 머리만 똑똑하면 일단 뭐든 할 수 있고 나가서 배울 수도 있고. 그렇죠. 거기다가 뭐 러시아나 중국에서 강사를 초청해서 올 수도 있거든요. 과외 선생님. 그렇죠. 그런데 북한은 게다가 우리는 정말 똑똑한 애들은 안타깝게도 의대를 가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수령이 너 이거 해 그러면 한단 말이죠. 똑똑한 애들 뽑아다가 그렇죠. 야 너 컴퓨터 배워라. 그래서 일단 컴퓨터 실력 자체가 굉장히 좋고요. 그 친구들이 이제 그 중에서도 해킹을 하면 해외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네네네. 동기부여까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실적들이 나오는 거죠. 야 이렇게 분류하는 것도 잘 몰랐었네요. 하여튼간 참 기상천외한 이름들은 하여튼간 그 처음 발견한 회사가 붙이는 거라는 네. 거, 그리고 그 행태를 또 파악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가상자산 같은 걸 해킹을 했으면 네. 북한 입장에서는 그거로 해외 가서 뭐 물자를 사오려면 달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선가는 현금화를 해야 할 거고 네. 이 현금화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그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예, 관계를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인은 말 그대로 그냥 암호화폐입니다. 그렇죠. 블록체인은 은행의 어떤 전산 서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기술 기반. 네, 또는 통장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통장 정리를 해보면 누구한테로 돈이 얼마가 나갔다. 누구한테서 돈이 얼마 들어왔다. 이게 기록에 남아. 통장 기록에 다 남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은행 전산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는 네. 모든 고객에 대한 입출금 내역 기록이 다 남습니다. 네네네. 블록체인이 그런 겁니다. 블록체인에는 어떤 전자지갑 주소로부터 얼마가 나한테로 들어왔다. 또는 내 계좌로부터 얼마가 누구한테로 나갔다. 이런 거래 내역이 블록체인에 다 기록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갑 주소라고 하나요? 네. 지갑 주소만 알면 그 거래 내역을 다 알 수 있다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갑 주소라는 게 일종의 통장 계좌번호 같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블록체인에는 어느 계좌번호로부터 어느 계좌번호로 몇 개의 비트코인이 왔다 갔다 했는지가 다 기록됩니다. 그 흐름을 근데 제3자도 볼 수 있는 거죠. 누구든 볼 수 있습니다. 예. 블록체인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블록체인에 어느 계좌에서 돈이 어느 계좌로 흘러갔다라는 게 다 보이는데 예. 왜 해킹한 사람을 추적해서 그 돈을 회수를 못 해옵니까? 알 것 같은데. 네, 이 질문을 엄청나게 하세요. 네네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암호화폐와 관련해서는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네. 믹싱 서비스라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믹서기처럼 갈아버리는 거예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돈을 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A, B, C, D 이 사람들이 예. 전부 다 뭐 해커나 뭐 이런 어떤 좀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예.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요 믹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돈을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네요. 자금 세탁. 자금 세탁해주는 데죠. 그리고 그러면 일단 믹싱 서비스가 그 돈을 받아서 다시 그 돈을 보내줍니다. 네네네. 이런 서비스를 두세 개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면 중간에서 그 흐름이 끊겨버리는 겁니다. 주소를 알아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저게 어느 돈으로 빠져나가는지는 중간에 희석이 돼버리는, 그렇죠. 섞여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분쇄기네요. 문서 분쇄기, 파쇄기 그렇죠. 같은 거. 이 믹싱 서비스가 그냥 우리가 돈을 가져가서 뭐 동전 교환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런 돈 세탁이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미션 임파서블이나 007 영화 보면은 문서 파쇄기에서 이제 종이 다 긁어다가 이거 다시 스캔해갖고 막 조합하는데 맞습니다. 네. 저거는 되지도 않는 거네요. 그게. 그렇죠. 이렇게 해서 돈을 일단 세탁하면 저 제3지역에 있는데 가서 그걸 뭐 달러로 바꿀 수도 있고 유로로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비트코인으로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여러 방식을 취할 수 있고. 아니 근데 보도를 보니까 북한이 자체적으로 설계한 가상화폐 거래소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완전히 이렇게 확인된 건 아니고요. 예. 근데 외국 같은 데서는 네. 뭐 그 나라 사람 신분으로 위장을 해서 그런 거래소를 만들면 네네네. 자금 세탁이나 아니면 자금을 인출하는 게 조금 더 용이하겠죠. 아하.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테라루나 사태 때 네네네. 그 권 대표가 있지 권도영, 않습니까? 권도영, 예.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권도영 대표가 비트코인을 몇 개를 갖고 있는 건지 회사 자금을 횡령한 건지 아닌지가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 정도로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가상자산은 완벽하게 추적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갑 주소만 알면 다 팔로잉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중간에 저렇게 분쇄를 해버릴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빠져나갈 구멍들이 있기 때문에 네.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거고 또 그 바닥 선수들은 이미 이거 다 알고 그렇게 하고 있을 테고요. 그렇죠. 탈세도 또 그러면 가능한 게다가 거고.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니까 굉장히 순식간에 자금 세탁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해보면 북한 같은 경우 그러면 마음만 먹으면 제3국 그러니까 규제가 좀 약한 나라에 가서 얼마든지 가상화폐 거래소를 창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10개든 20개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가상화폐 거래소 이제 문 닫을 거예요. 거래 끝. 해버리고 남의 지갑들 다 탈취해버리면 그럴 수도 있고 가능한 거네요. 가능하죠. 어차피 거래소라는 게 실제 거래소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코인 투자자들은 그냥 내가 쓰는 거래소를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해서 사용하는 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보통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네. 그래서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다거나 네. 이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아마 이것까지는 못 보셨을 텐데 예. 이거는 제가 그 업비트라고 하는 회사에서 쓰는 그 화면을 그냥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예. 보통 많은 분들은 보통 이제 내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거래해 봐야지. 예. 그러면 암호화폐 거래소, 가상자산 거래소 가서 그렇죠, 그렇죠. 아이디하고 비번 계정 만들고. 튼 다음에 음. 그다음에 원화 연계은행. 예. 넣고 네네. 그래서 거래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잘 보시면 여기 제가 이더리움 입출금, 내 이더리움 입금 주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거래소에 가서 계정을 트고 네. 그다음에 거래 통장 연결해서 예. 암호화폐를 사거나 또는 파시면 그곳은 그냥 거래소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아직 내 계좌로 들어온 건 아닙니다. 그냥 거래소가 데이터베이스에 거래소가 돈은 다 갖고 있는데 네네네. 김승주가 누구한테 얼마 보냈음. 은행이랑 똑같네요. 그렇죠. 그냥 자기가 그 통장에 찍어주는 장부로만 갖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상황에서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면 돈은 다 거래소가 갖고 있으니까 네네네.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래소가 해킹 되더라도 예. 내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싶으면 여기 보시면 이더리움 입출금, 내 이더리움 입금 주소 여기다가 네. 내가 만든 그 전자지갑 주소를 입력해서 네. 내 계좌로 옮겨오는 작업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아. 근데 대부분 이걸 안 하세요. 이건 안 하시고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 어차피 거래만 하니까 그렇죠. 일단은 이 존재 자체를 잘 모르시고요. 저거를 나중에 현금화하기 전까지는 실제 내 지갑으로 가져오지 않는 거의. 그렇죠. 근데 저게 그러면 중간에 절차가 더 있어야 되는 거였어요? 내가 더 한 번 더 뭔가 액션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이걸 하시려면 일단은 지금 많은 분들이 네. 제가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이런 가상자산 강연을 막 해요. 그래서 네네네. 뭐 전자지갑 주소는 계좌번호하고 똑같고요. 뭐 쪼글쪼글 말씀을 드리면 네. 교수님 저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가서 아이디하고 비번은 만들어봤는데 계좌번호 같은 거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이런 네.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십니다. 어. 그런데 실제 안전하게 하시려면 내 계좌번호를 만들어서 예. 거래소에 있는 것을 내 계좌번호로 옮겨놔야. 옮겨놔야 됩니다. 그러면 거래소가 해킹당해도 아. 내 계좌에 있는 건 안전하죠. 그게 아까 표현했던 지갑이라는 그 개념? 그러니까 전자지갑 주소가 네. 계좌번호죠. 그러니까 전자지갑 주소가. 네네. 그러니까 그냥 그걸 비유해서 그냥 설명을 하면, 그죠. 근데 제가 지금 비유해서 설명드리는 건 조금 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은행에서 돈 거래를 하더라도 돈은 다 은행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은행 내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네. 은행이 강도를 당해도 안전하려면 예. 그 돈을 내가 찾아서 아. 내 지갑에 넣어놓고 집에 갖다 놔야 되잖아요. 예.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지금 비트코인은 전부 다 거래소에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은행은 이제 은행 강도 당하더라도 그 돈이 고객들 통장에 찍혀 있으면 뭐 나중에 뭐 이거 고객한테 돈 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내 지갑까지 갖다 놔야 안전하다. 그렇죠. 근데 예,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갑이 털릴 수도 있는 거고 거래소도 그런데- 해킹 나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보통 얘기할 때 예. 모든 돈을 내 개인 지갑에만 넣어두지도 마시고 그것도 털릴 수 모든 있어요. 걸 거래소에만 넣지 마시고 이걸 좀 나눠서 아니 그럼 어디로 빠져나가야 됩니까? 100개 중에 50개는 그냥 거래소에 두고 예. 내가 먼저 샀다 팔았다 해야 되니까. 이것도 일종의 분산 개념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안전한 게 없는 거네요. 안전한 게 없죠. 그리고 거래소도 보통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뭐 몇 개씩 쓰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서 왜 콜드 월렛이라고 이렇게 네. USB 같은 거를 별도로 빼서 보관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안전합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저게 이제 콜드 월렛이라고 네. 하는 거고요. 예전에는 이제 비트코인, 정확히는 이제 비트코인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비트코인을 보내거나 받으려면 네. 공인인증서 비스무리한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네. 그 이게 공인인증서 같은 거니까 이거 해킹당하면 큰일 나잖아요. 네. 대다수의 이용자분들은 그 공인인증서 비스무리한 그 키를 하드디스크에 저장해 놓고 계세요. 아. 근데 그러면 컴퓨터가 해킹당해서 하드디스크에서 그거 빼가면 네네. 문제가 생기니까 요런 USB 비슷한 걸 만들어서 OTP처럼. 여기다가 저장하세요 이러는 겁니다. 우리가 공인인증서 인터넷 뱅킹 할 때 공인인증서 받으면 네네네. 하드디스크에 저장할 수도 있고 그쵸. USB에 저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USB와 같은 아하. 별도의 외부 저장 매체에 키를 넣어놨다가 네네네. 거래할 때만 연결해서 쓰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건 어떤 특수한 USB입니까? 아니면 일반 USB로도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조금 특수한 USB입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 이걸 구동시키려면 뭐 지문을 갖다 댄다든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된다든가 뭐 이런 조금 더 일들을 보안성이 해야 됩니다. 강화된. 근데 일반 USB를 일종의 그 지갑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네. 아, 그건 보안이 좀 그거는 이제 떨어지나? 보안이 좀 떨어지니까. 아, 그건 누가 그냥 가져다 이렇게 꽂아갖고 그렇죠. 비밀번호 같은 거 탈취해서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콜드 월렛을 잘 안 쓰시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잃어버릴까 일단 봐. 귀찮고 네. 그다음에 나는 거래소에서 단타 매수매도 주문 막 내고 해야 되는데 아, 저거 언제 이걸 찾아서 꽂고 뭐 이런 거 안 하시려고. 보통 저런 거 이제 고래들이나 하는 거라고. 그렇죠. 근데 그 고래들도 USB 하나 잃어버렸다 그럼 뭐 몇십억 날아갔다 뭐 이러고. 고래들은 이제 전자지갑을 여러 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각 전자지갑마다 연동된 키들이 있는 거고요. 아, 그러니까 전자지갑 10개, 공인인증서 10개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름 분산. 그렇죠. 그리고 그 공인인증서들은 전부 다 이런 콜드 월렛에 보관을 하고 콜드 월렛은 금고 같은 데 넣어서 비밀번호로 담궈 놓고. 몇 중으로. 네,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뭐 한 3중, 4중 이렇게 해놓는 그렇죠. 거네요. 근데 그게 곧 탈취당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걸 가능성이 이제 열어놓고 그렇죠. 조심하는 거고요. 그럼 NFT 같은 다른 가상자산도 마찬가지입니까? 가장 NFT 같은 경우도 네. NFT를 서로 사거나 팔거나 하려면 예, 거래소. 거의 똑같은 그렇죠. 원리로 동작합니다. 그러면 또 이것도 누군가는 지금도 열심히 빼내려고 또 해킹을 하고 있을 테고 그렇죠. 맞고 또 누구는 빼내려고 하고. 그래서 사실은 야. 이 콜드 월렛 시장을 예. 굉장히 눈여겨보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저 시장이 이제 무궁무진하다. 가상자산이 앞으로 더 퍼질 것 같고 사람들은 돈이 많을수록 콜드 월렛 같은 걸 이용할 거고 그러려 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넘보고 있는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이 삼성과 애플이죠. 그래요. 삼성은 삼성페이라는 걸 갖고 있었잖아요. 그쵸. 지금도 그쵸? 있죠. 핸드폰으로. 삼성페이가 이름 바꿨죠. 바꿨나요? 삼성 월렛으로 바꿨죠. 아, 왠지 바뀌었더라. 네. 그래서 옛날에는 신용카드만 담았는데 그 모든 걸 담을 수 있는 지갑이 되게 하겠다. 그 포석을 깔고 있는 아, 겁니다. 그런 뜻이었구나. 저는 거기다가 그냥 멤버십 카드 넣고 다녀가지고 삼성 월렛인 줄 알았는데, 아, 그렇게 심오한 뜻이. 아, 근데 거기다가 결국은 가상자산 담겠다? 아마 이게 양성화되고 이러면 분명히 거기까지도 넘볼 겁니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멤버십만 써가지고. 사실은 예전에 삼성에서 한동안 안 하던 예. 그 사장단 회의라는 걸 한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사장단 회의가 다시 부활됐다 이러면서 언론에 크게 났던 적이 있는데 예. 그 부활된 사장단 회의 첫 번째로 제가 갔었거든요. 그때 제가 강연했던 게 비트코인 NFT 뭐 이런 거였어요. 그 후에 바뀐 거예요? 삼성 월렛으로? 그때 이제 삼성페이를 변화시키고 뭐 이런 어떤 얘기들이 알게 모르게 나오고 있었을 때거든요. 근데 일종의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 삼성 월렛이 콜드 월렛 그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요새는 또 스마트폰 자체가 보안 기능이 되게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상자산을 담게 하면 신용카드부터 시작해서 뭐 이게 어떤 사람들의 럭인 효과를 갖고 올 테니까 삼성폰을 쓰는 사람도 더 많아지지 않겠는가. 뭐 이런 삼성폰으로 것들이 깔려 있는 거죠. 가상자산도 관리하고 가상자산도 거래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핸드폰이라는 게 왜 패턴 같은 경우도 옆에서 누가 이렇게 슬쩍 보고 나중에 이렇게 똑같이 그릴 네네. 수도 있는 건데 완벽한 건 없는 거잖아요. 사실 패턴은 예. 보안으로 따지면 굉장히 최악인가요? 떨어지는 겁니다. 최악인가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비번을 잘 관리해서 쓰시는 게 훨씬 낫고요. 그러니까 그 애플 아이폰에는 저기 패턴이 없잖아요. 네, 그게 무조건 비번으로. 여러 하잖아요. 가지 또 뚫는 방식들이 나와서 그리고 삼성 월렛이나 뭐 이런 거 애플페이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지문 인식, 홍채 인식 이런 것들을 예. 활용하기 때문에 보안 수준은 굉장히 높아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패턴이 최악입니까? 저 어떤 난이도로 보면 예. 패턴이 최악입니다. 아, 그러니까. 근데 이거 항상 열 때마다 하는 거 귀찮아가지고 지문도 그렇고 솔직히 그 페이스 아이디나 얼굴 네. 하지만 이것도 그 0점 몇 초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 못 기다리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아유 승질나 화딱지나 해서 손으로 한번 이거 하는 것도 답답하고. 근데 사실 보안이라는 건 불편할수록 안전한 거고. 그런 건 좀 있죠. 그러니까 가급적 요새는 편하게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 그래도 약간의 불편함은 감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안전과 그걸 또 편의성 어떻게 보면 안전 이게 약간 이제 상충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그럼 이런 월렛을 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애플페이도 당연히 준비할 거고요. 지금 또 특히나 미국에서는 예. 가상자산이 굉장히 많이 법안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양성화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 때는 거의 뭐 확실하기 때문에 뭐 전략 자산으로 그렇죠. 갖는다고. 애플에서는 분명히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팀 쿡 자체가 예. 본인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어떤 뭐 실험적 차원에서 좀 보유하고 있다. 언론에서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콜드 월렛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 네. 거기에 또 삼성과 애플도 당연히 참전할 거다. 6개월 뒤에 평가받겠습니다. 돈을 어떻게 버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주도 산업이 뭔지 알고 모르고 자기가 이런 경쟁력을 만드는 거예요.